글쎄요, 이 대선 레이스에서는 후보와 당의 그리 크지 않은 움직임도 엄청난 변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민주당이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법관 증원 30명 혹은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세 줄짜리입니다. 세 줄짜리. 이러니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 제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재판의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대폭 증원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가 되어서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지고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제도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기존 대법관은 지금 14명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0대 2 유죄 취지 파기환송 당시에는 2명이 이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14명인데 이걸 30명으로 늘린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임명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 상상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이 아마 주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나머지 지금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꽤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연 세계적으로 비법조인이 대법관이 된 나라가 있는가? 제가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법원은 우리 헌법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최고 법원입니다. 즉 이 상고 사건들에 대한 또 그다음에 재항고 사건들, 명령, 규칙, 처분 뭐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법률적인 해석, 즉 대법원에서 모든 법률적 해석을 내리면 그게 판례로 남습니다. 하급 법원에서 그 판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거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법전만 봐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그 민법과 형법과 모든 법들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들조차 그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48년도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우리나라 아무런 그런 인적인 그런 소스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대법관들은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 된 검사나 판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법원 조직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법을 알아야 뭔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를 10명을 지금 비법조인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정말 저는 그 조건이 보면 전문 분야에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 이 해석을 누가 하죠? 결국은 정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관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정말 오늘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심지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 같은 분들도 대법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속칭 우리 옆에 있는 구자홍 부장이나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런 판단을 받으면. 근데 제가 하겠습니까? 저걸 제대로? 그러니까 정말 법률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을 3분의 1이나 되는 대법관을 저걸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거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요. 민주노총 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법관으로. 저런 조건에 따진다면. 그러면 그런 판단을 과연 국민 여러분들께서 받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요. 해도 너무한 이거는 완전히 선을 넘은 그런 저는 행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와 함께 이 대법원을 이루는 대법관들, 사법부를 이루는 양대 최고 법원인데 일단 여기에 현행은 판사, 검사, 변호사 출신, 사실 명망, 덕망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도 쭉 살펴볼 정도로 대법관을 뽑는, 임명하는 기준은 엄청나게 엄격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피법조인도 자격 추가 신설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법률 소양 있는 사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법조인이시니까 실제로 오늘 더 검사 출신인 한동훈, 주진우 두 사람 얘기는 김어주 씨 같은 사람, 유시민 전 이사장 같은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냐? 대법원이 장난이냐? 이런 비판에 취지를 한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오늘 얘기가 나온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법사위 과정에서 또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의견 조율의 과정을 거칠 그런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런 법을 두고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뭐 김어준 씨나 뭐 유시민 작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저는 너무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변협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요.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법원에서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1인당 수천 건을 연간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라든지 충실하게 심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대법관 수의 증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그런데 일단 비법조인이 임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변협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법원은 법률심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비법조인에게 문호를 여는 것이 타당하냐에 대해서 당연히 체계적인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 박범계 의원이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 자체는 결국 대법관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다면 다원화된 그런 가치가 반영돼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이거든요. 소수의 엘리트 법관들에게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들이 또 국민들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더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대한 발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관련 또 단체들의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조율할 그런 과정들 분명히 거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뭐 비법조인 임용 이것까지 안 가더라도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일반 시민들에게 불이익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구장님 네. 여기 보면 민주당이 오늘 얘기 개별위원회 법안이고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이게 지금 아주 작은 부분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대선 레이스에 이런 법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게 파장이 작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대법관 증언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지금 그 입법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 독주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입법부가 민주당 주도의 입법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3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입법부와 행정부에 넘어서 사법부까지 그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고 그 대폭 늘리는 인원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까지도 대법관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만약 열어둔다라면 입법, 행정, 사법 사실상 이 3권을 통합한 정부가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른바 단점 정부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민주당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라면 어떻게 하면 권력을 분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대통령 중심의 권한을 나눌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만이 권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겠구나. 이런 안심을 할 텐데 이런 3권 통합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당은 이거 공식 입장 아니고 개별위원회 법안이다. 여기서 일단은 뭐 논란이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을 긋고 있어요. 오늘 국민의힘의 법조인들은 극렬 반발했고요. 법조인 출신들은. 이거 말고도 사실 연일 오늘 저녁에 있을 2차 토론을 앞두고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커피 원가 120원 논란 등등 경제관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예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호텔이죠?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약 취소해주세요. 그동안 호텔 운영하느냐 고생하셨어요. 이제 120원의 커피를 10,000원에 팔아보시죠. 우와, 부자 되겠어요. 원가 120원 커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120원이고 정말 10,000원짜리 커피 120원만 들여가서 팔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면 저도 커피집하고 이재용도 커피집하고 워렌 버핏도 커피집 할 겁니다. 커피 원가 120원 논란 혹은 호텔 경제학 등등 해서 그러게요. 이
이 첫 번째 TV 토론 경제 분야가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이 어쨌든 이슈가 쭉 이어지고 있긴 해요. 물론 뭐 국민의힘의 공방 중심이긴 합니다만.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은 대학원 수준의 공부 없이는 서 어렵다. 뭐 승수 효과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 얘기 자체에 대한 또 공방도 있고요. 박성훈 비서관님. 커피 원가 120원이면 이재용 회장도 하고 워렌 버핏도 한다. 이 얘기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빌미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반복된 지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취지의 논평을 내고 의원들이 하나둘씩 다 이야기를 하고 계속 이재명 후보를 때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 120원 발언을 논란거리로 만드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발언의 원문을 봤을 때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영업자들이 커피를 팔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이 폭리를 취한다 이런 취지로 말한 발언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먼저 공격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커피 원두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두고 마치 뭐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라느니 아니면 뭐 세상 물정을 모르는 듯하다라는 취지의 계속된 어떤 비난, 뭐 경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비난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불필요한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발언의 맥락 역시도 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상인들을 설득하고 더 높은 부가가치의 산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영업자들을 싸잡아 비난하고 비판한 것으로 왜곡할 수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호텔 경제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어떤 돈맥 경화, 이른바 이제 돈이 돌지 않아서 막혀 있는 그 상황을 뚫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가 중요하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시를 가지고 이 예시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이것이 제시된 배경은 다 잘라버린 채로 알겠습니다. 무조건 이재명 후보의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너무 지나친 공세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좀 너무 나갔다. 취소한 것까지 어떻게 돈이 돌 수 있냐라는 가치 창출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는 정도는 제가 첨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